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무더위 속에서도 고독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순간 그 자식들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의 가족을 다시 돌아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71살 김정혜라고 합니다. 남편은 6년 전 지병으로 먼저 떠났고 지금은 아들 하나 바라보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미신 공장부터 음식점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다 아들 잘 되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죠. 그 아들 결혼시키고 나니 어느 순간 저만 혼자가 됐더라고요. 며느리는 인사도 덤덤하고 아들은 바쁘단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어미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냥 사람 안 줘도 고맙고 가끔 전화만 와도 감사했죠. 그런데요, 요즘은 마음속 깊은 데서 이상한 기분이 자꾸 올라옵니다. 손주 생일은 성대하게 챙기면서 제 생일은 잊고 지나가고 장모님 편찮으시다고 해외여행은 취소해놓고 저 아플 땐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며칠 전엔 정말 심하게 아팠습니다. 숨이 막히고 정신이 혼미해지는데도 누구 하나 찾아오질 않았어요. 혼자 쓰러져 있던 그날, 그 아이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나 미신 공장에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허리는 굽고 손끝은 저렸지만 그게 다 밥벌이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밥 차리고 그릇 닦고 아들 책가방 챙기고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몸이 약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뒤로는 거의 집에 누워 지냈죠. 그때부터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힘들죠. 그런데 아들이 웃을 때마다 그게 다 녹았습니다. 엄마, 나 크면 꼭 엄마 차 사줄게. 어린 시절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겐 약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건 6년 전 겨울이었어요. 몇 달째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결국 눈을 감으셨죠. 그날 아들은 장례식 내내 묵묵히 절 돕더니 마지막엔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이젠 내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을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을 의지했어요. 딸아이가 생각하고 며느리에게도 잘하려고 했습니다. 김치 담가 보내고 용돈 빠듯한 와중에도 손주 옷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어서 백화점 앞만 서성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명절이면 늘 오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처가 먼저 다녀오고 들르겠다고 했고 한 번, 두 번 미뤄지다 보니 어느새 명절에도 혼자 밥을 먹게 되더군요. 그래도 전 이해하려 했어요. 처갓집 어른들도 부모님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갈수록 초대받지 못한 존재가 돼갔습니다. 처가 쪽 행사엔 온 가족이 참여하는데 제 생일이나 병원 검진엔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 발표회를 한다길래 제가 먼저 나서서 물었죠. 할미도 갈 수 있니? 아들의 대답은 망설임 끝에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자리 제한이 있어서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까지만 예약했어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겨울이었는데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딱히 서럽다기보다 그냥
제가 거기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참고 또 참으면서 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 손으로 키운 아이니까. 그런 날들이 쌓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느새 일주일, 한 달,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찾아오는 날보다 연락 없는 날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몸에 힘이 풀려 거실 바닥에 쓰러졌을 때 전화 한 통 없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벌벌 떨며 바라본 천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제 머릿속엔 딱 하나만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가래가 끓고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기운이 없어 냉장고 문조차 열 수가 없었습니다. 찬물 한 컵 마시려다 손에서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울 힘조차 없더군요. 아, 큰일 났구나. 그 순간 눈앞이 어지러워지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은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제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천장을 바라본 채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창문 너머 오후 햇살이 방 안을 기울게 비추는 걸 보며 참 많은 걸 내려놓게 되더군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만복 할아버지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혜 씨, 오늘도 안 나오시네. 그분은 매일 아침 슈퍼 가는 길에 제 안부를 묻곤 하셨거든요. 답이 없자 이상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관리사무소에 말해 경비 아저씨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발견하신 겁니다. 정신이 들었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고열에 폐렴이 심각했고 몇 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답니다. 가족 연락처 없으세요? 간호사가 묻길래 아들 번호를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히지 않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겨우 알게 된 아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어머니, 큰일 나실 뻔했네요. 저희 어제 귀국했어요. 크루즈 여행 중이었거든요. 크루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비는 저희가 처리할게요. 어머님,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친구가 보내준 인스타그램 링크 속 사진 한 장. 샴페인 잔을 들고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던 두 사람. 가족과 함께하는 최고의 여정, 지중해 크루즈. 그 게시글이 올라온 날짜는 제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시험해보자. 정말 날 걱정한 건지 아니면 그저 잃을 게 생겨서 온 건지. 입원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고 며느리는 손수 끓였다는 죽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입맛 없으셔도 이건 좀 드셔야 해요. 며느리가 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릇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괜찮다. 이 나이에 하루쯤 굶는다고 죽진 않아. 저는 일부러 무심한 듯 말했지만 내심 그들의 태도가 낯설었습니다. 평소엔 병원비도 핑계를 대던 아들이 이번엔 입원 수속부터 약값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보험 적용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큰돈 안 들어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그래, 보험은 누가 들어준 거니? 아, 그건 전에 아버지가 들어두신 거예요. 그래, 너희는 몰랐을 텐데. 그 보험 곧 만기야.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도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로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이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언장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산 분배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진 않을 거예요. 그냥 확인만요. 다음 날 아들은 뜬금없이 제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예전에 갖고 계셨던 시골 땅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응? 갑자기 그건 왜 묻니? 아, 그냥 요즘 개발 얘기가 있다 해서요. 혹시 팔 생각 있으신가 해서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저의 건강보다 제게 남아있는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며칠 후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아들이 따라와 거실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 곁을 더 자주 지킬게요. 정말로요. 갑자기 왜 그러니? 이번 일 계기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노후 준비하셔야죠.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그 말에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다 끝났어. 그저 이젠 누구한테 줄지 정하기만 하면 돼.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야 뭐 마음만 받으면 되죠. 하지만 그 말투 속엔 분명 초조함이 묻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아들 이름을 넣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며칠 후 아들 부부는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레스토랑 예약 문자까지 보여주며 외식하자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 가게 셰프가 프랑스 유학파래요. 장모님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 그럼 사부인도 같이 가면 되겠네. 아니요, 어머니 먼저 모시고 가야죠. 죄송했어요, 그동안. 그 죄송했다는 말이 정말 미안해서 나온 건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포석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제 온도가 아니라 지갑의 두께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와 함께 레스토랑에 다녀왔습니다. 근사한 샐러드에 스테이크, 그리고 와인 한 잔. 오랜만에 사람들과 마주 앉아 식사하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응, 이런데 처음 와보네. 맛있네. 다음엔 더 좋은 데로 모실게요. 며느리도 와인을 따라주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웃음조차 낯설고 얄미웠겠지만 그날따라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아들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전에 말씀하셨던 그 땅이랑 보험 정리하셨다고 했죠? 그래. 아직 정리는 안 끝났는데 변호사랑 얘기 중이야. 혹시 제 이름으로 돌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그래. 아직 결정은 안 했어. 고민 중이니까 기다려봐. 차에 올라타는 순간 며느리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결국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게 다 정리된 듯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지만 아이들도 최소한의 책임감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관 중이던 유언장 원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며 예전 정리한 문서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의 어르신, 혹시 원본 말고
따로 복사본을 만들어 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원본만 하나 있었어요. 왜요? 최근 누군가 접촉한 흔적이 있어서요. 서랍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아들이 혼자 집에 잠깐 들렀던 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서랍장에 약 좀 챙기러 잠깐 들어갔어요. 괜찮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혹시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유언장 봉투는 그대로였지만 미세한 접힌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안에 용지를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 일부에 미세한 수정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유산 배분 비율을 몰래 바꾸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이제야 드러나는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변화한 줄 알았던 아이들의 행동, 그게 다 진심이라 믿고 싶었지만 결국 그들은 단 한 번도 저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언장 다시 쓰겠습니다. 아들 이름은 제외해 주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새로 정리했고 변호사와 함께 공증 절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엔 아들 이름은 물론 며느리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는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해온 복지센터를 통해 배분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 정리하고 나니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비로소 제 삶을 제 손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간 매일같이 오던 안부 전화, 어머님, 오늘은 뭐 드셨어요? 산책은 하셨어요? 그 다정한 말투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눈빛엔 무언가 딱딱하게 굳은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없는데? 그냥요. 왠지 저희 피하시는 느낌이 들어서요. 아니야. 요즘 내 마음이 좀 복잡해서 그래. 그 말 이후 아들은 자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어머니 혹시 유언장 내용 바꾸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들고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다가 불쑥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뭔가 실수라도 한 건가요? 무슨 소리니? 아니, 요즘 너무 차가우셔서요. 저희 진심이었어요. 크루즈 여행도 사실은 어머님 모시고 가려고 알아보던 중이었고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거짓말도 참 꼭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더군요. 미란아, 내가 며느리 너한테 뭘 바랐다고 생각하니? 네, 난 그저 사람 대접받고 싶었어.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니? 병원에 한 번, 생일에 한 끼 그 정도 바란 게 잘못된 거였을까? 말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시골집을 방문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 남편과 함께 살던 그 낡은 주택, 지금은 거의 폐가처럼 된 그 집에 그들이 다녀간 사실을 마을 통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 와서 부동산 얘기 많이 하던데요. 혹시 거기 뭐 개발된다는 소문이 도나 봐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유언장을 바꾼 사실을 어떻게든 확인하고 남아있는 무언가를 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조용히 김만복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집안에 CCTV 좀 달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사람 마음이란 게 꼭 손으로 때려야 폭력이 아니라는 걸 요즘 다시 느껴요. 그날 이후 제 집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문이 잘 안 잠기거나 서랍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거나 누군가가 나 여기 다녀갔다고 말없이 흘리고 간 흔적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아차렸으니까요. 며칠 전 마포자치구청에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다름 아닌 제 명의의 시골 주택이 정비 대상지로 지정됐다는 통보였죠. 거기에 쓰인 개발 일정과 보상 계획서엔 눈을 의심할 만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집이 팔리면 적어도 억 단위가 넘는 보상이 들어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마치 시간을 맞춘 듯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단정한 셔츠에 두 손엔 과일 바구니. 어머니, 시골집 말인데요. 응, 무슨 일 있니? 혹시 그 땅 매도 계획 있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조용히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들은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건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해야 하니? 어머니 가족인데요. 가족이라서 그동안 그렇게 행동했니?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 일에 관심 가지는 게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아이 교육도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 땅이 저희 가족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면 생각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 순간 저는 차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가족의 기반은 내가 바닥부터 만들어준 그 아파트일 텐데. 결혼할 때 전세금 대준 거 기억은 하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고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집도 그 땅도 그 보험도 다 아빠 죽고 나서 내가 혼자 일해서 남긴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내가 숨을 못 쉬어 쓰러져 있을 때 지중해 바다에서 와인 잔 들고 사진을 찍었지. 아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위중하신 줄. 그럼 그 사진 올릴 땐 몰랐겠지. 그게 내 마지막 실수였어, 도연아. 순간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왜 가족을 의심하고 왜 다 빼앗으시려 하냐고요? 저는 조용히 그 말에 맞섰습니다. 가족을 의심한 게 아니라 가족이 나를 잊은 순간부터 난 너희를 시험해 본 것뿐이야. 방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놓인 유언장 복사본을 움켜쥐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군요. 그래. 이제 시작이니까. 아들이 떠난 후 집안엔 한동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집안 서랍장이 미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보관해 두었던 서랍이었습니다. 잠금을 걸어둔 문이 분명히 그대로였는데 열쇠 위치까지 바뀌어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김만복 할아버지 도움으로 설치한 작은 기기였습니다. 그 화면 속에 제 아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향해 무언가를 찾듯 두리번거리다 서랍장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내 펼치는 장면.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결국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구나. 그 화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자료 증거로 확보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절도 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아직 하지 마세요. 대신 다음 대응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내일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그냥 유산 얘기 마무리 지으려고. 다음 날 아들 부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유언장과 함께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며느리가 묻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서류를 손으로 뒤졌던 영상이야. 네. 너도 궁금하지 않았니? 왜 갑자기 유언장을 바꿨는지. 아들은 손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만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돼, 도연아. 이제 너희는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으니까.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는 거군요. 그래. 끝까지 내 거니까.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아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제 무릎 위에서 종알종알 떠들던 아이가 이제는 제 재산에 눈이 먼 낯선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영상을 2개로 복사해 하나는 제 변호사에게 하나는 이웃인 김만복 할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밥 대신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엔 아들이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훔쳐보는 영상 캡처와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저는 구청 주민복지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담당 주무관에게 말했죠. 제가 사는 집에 누군가 침입했어요. 가족이긴 하지만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주무관은 깜짝 놀라며 영상을 확인했고 잠시 후 복지센터 담당과 변호사가 함께 나와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정의 어르신, 이건 명백한 위협입니다. 원하시면 신고 조치와 함께 긴급 보호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는 천천히 할게요. 대신 문서로는 남겨두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법적 대응 준비서를 정식으로 접수했고 같은 날 오후엔 구청 내 재산권 법률 상담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김만복 할아버지와 함께 제 집 내부에 도난 방지 센서를 새로 달았습니다. 정혜 씨, 이젠 마음 단단히 먹었네. 그래요. 이제 내 삶을 더 이상 남한테 흔들리게 안 할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다니던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거래비 일부가 사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도연이 일 때문에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혹시 그 시골 땅 매도 계획 바꾸신 거 맞죠? 저는 말했습니다. 응, 바꿨어.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그럼 우리한텐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 건가요? 맞아. 그게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침묵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요한 집 안거실에 앉아 옛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갓난아이였던 도연이, 남편과 셋이 웃던 사진, 그리고 손주 돌잔치에 혼자 앉아있던 제 모습.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속으로 천천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몫을 결정한다. 내 손으로 지켜낸 것들이 제대로 쓰이도록 할 거야.
한 달쯤 지났습니다. 아들은 결국 회사 내부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업무 외 유용자금 사용 및 장기 무단 출장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이라지만 사실상 해고 통보였죠. 그 소식은 동네 주민들 사이에도 퍼졌고 정혜 씨 아들, 그 좋은 회사 다니다 왜 그런데? 며느리도 요새 얼굴이 안 보인다더라.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갑작스레 교회 봉사를 끊고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했답니다. 그녀가 올리던 행복한 가족 일상 사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미란이에요. 그래. 저 도연이한테 말 안 하고 드리는 전화예요. 한참을 뜸 들인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욕심을 너무 부린 것 같아요. 어머님은 그저 가족이길 바라셨던 건데 저흰 자꾸 뭘 더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란아, 넌 한때 내 딸처럼 느껴졌어. 내가 김장 담가 보내고 손주 돌잔치에 가고 그게 다 내 진심이었어. 근데 넌 날 그냥 보험처럼 여긴 거야. 맞아요. 그 짧은 한마디에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솔직해지는 게 늦었지만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구청 복지팀과 협력해 기부 신탁 계약이 정식 체결됐습니다. 시골 주택은 매도되고 해당 금액은 복지재단을 통해 독거노인 주거 지원과 위급 상황 의료비로 쓰이게 됐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산 정리가 아닙니다. 어르신 삶의 철학이 그대로 담긴 결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배신감이 조금은 수그러든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맨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잃은 것보다 지킨 것이 더 많았던 삶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상 속 침입 장면 복사본 USB 하나를 꺼내 작은 금고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는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려고.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도 사진도 당분간은 볼 수 없겠지만 이제는 아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그 누구의 보호자도 희생자도 아닌 나 자신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엽니다. 동쪽 창문으로 햇살이 깊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참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마치 그동안 흔들리던 내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혼자라는 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게 됐습니다. 밥은 예전처럼 한 상 가득 차리지 않아요. 오히려 조촐하게 된장찌개 하나와 나물 두어 가지. 하지만 마음은 배부르고 식탁 위엔 언제나 정성이 놓여 있답니다. 복지재단으로부터는 감사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제 이름을 딴 정의 어르신 의료지원 기금이 만들어졌다는 소식과 함께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제서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보는구나. 그 생각에 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를 받았어요. 아들 부부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보단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시간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문득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지키기로 했어. 그 순간 마음속에 조용한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외롭고 흔들리는 어른이 계시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지키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도 지킬 차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은 멀어진 아들 부부도 이 진심을 이해해 줄 날이 오겠지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덜 아프고 덜 외롭고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